우영아 변호사께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삶의 의미를 잃으시고 불에 데인 듯 칼로 베인 듯 통증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박 대통령님 직접 뵌 게 작년 8월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민사 사건이 13건 있지만 그 사이에 한동안은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못 뵀었는데 지금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판결을 뭐 선고하겠다고 이런 게 있어서 물론 낙관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나 이런 사법부 태도를 볼 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가 있을 때 뒤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만나 뵈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8월 이전에 작년 8월 이전에 한 몇 달간은 달에 한 번 이상씩 이 사건 관계로 뵀었는데 특히 한 4월 무렵인가 굉장히 3, 4월 무렵에 그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 SNS나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접견했을 때 1시간 가량을 이렇게 잘 앉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이런 종류가 심해지시면 앉는 게 힘들어서 앉지 못하시죠. 그래서 1시간 접견을 이렇게 서서만 하신 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시다 제가 그때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5, 6, 7 지나면서 조금 그때보다는 나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무렵에 뵀을 때는 앉아서 이렇게 접견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감 기간이 너무 깁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국제인권 UN 기구에 이렇게 청원처럼 내기도 했었는데 그 기구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년이나 지나서 지금 현재도 너무 장기간 되고 힘드시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에서 뭐랄까 너무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소식을 100%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건 그 메신저가 누구라 해도 우리가 약간은 조금 이렇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마디 말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중간에 한두 마디를 떼가지고 말을 했다 이러면은 그 말을 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뜻이 흐트러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한번 내셔서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면회를 하셔서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아니다. 문재인이지. 문재인 씨를 여적죄로 고소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개인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인데요. 우리가 작년 9.19 군사 합의 때 고발을 했고 저와 몇몇 단체 다른 분들이 시작했고 공동 고발인 운동이 일어나서 아주 급속한 시일 내에 6,000명 가량이 공동 고발인으로 서명해서 함께 제출했었습니다. 아직 박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0명이 머물지 않고 이번 며칠 전에 다시 냈는데 8,334명이 더 공동 고발인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섯째 고발은 저와 다른 태극혁명 국민운동본부 이 단체에서 한 이후에 구국동지회, 전군 구국동지회 쪽에서도 별도로 또 하셨어요. 그분들은 송영무 장관도 포함해서 했고
여적죄 외에 이적죄까지 포함해서 별도 고발을 했고 거기도 아마 고발인이 수천 명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 2만 명가량이 현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 힘을 많이 실어드리고 이 여적죄는 판결이 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꼭 성소했으면 바랍니다. 그 상황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적죄가 너무나 엄중한 결과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못 내면 들고 있기라도 해야 그래도 좀 애국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초에 그 검사가 이 수천 명, 우리 수만 명에 해당되는 애국 국민의 이 고발을 각하했어요. 그래서 혐의가 자기가 볼 땐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고라고 고등검찰청에 이 검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라고 항고를 했는데 자 항고가 언제쯤이냐?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그러니까 딱 때가 맞아 떨어졌어요. 자 9.19 군사합의 때는 덜 드러났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을 봐라. 북한의 사기쇼가 명백해졌지 않느냐? 그런데도 군사합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태도가 여적죄가 아닌 게 뭐냐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등검찰청이 보란듯이 또 이 사람은 더 애국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짧은 시일 안에 그것도 항고 기각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재항고예요. 재항고는 대검찰청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재항고장이 대검찰청으로 접수됐습니다. 고등검찰청을 경유해서 대검찰청에 그래도 가장 고위 그리고 오랜 기간 국록을 먹은 검사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일말의 애국심을 정말 가지고 이것을 어떤 새로운 때가 올 때까지라도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걸 심사하고 수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만이 아니라 애국 국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몰카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질문이신데 내일이 5.18이죠? 네, 그래서 자, 5.18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직접 관련이 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직접 관련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인터넷에 보시면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을 올 3월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95년, 96년 무렵에 재판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나라를 뒤집고 다 재판을 했죠. 이희성 당시 사령관도 징역 8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사람 다 묻고 공관계자 다 뒤져서 당시 검찰 주장은 계속해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희성 사령관이나 모든 군 주요 관계자들은 일치해서 전 대통령이 지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 군을 이해하는 분은 당연한데 당시 직책이 합수부 정보계통입니다. 소장 별 2개에 불과해요. 당시 별 4개가 수두룩하고 별 3개도 많아요. 그러면은 별 4개의 이희성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작전 계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전 계통을 다 떠나서 정보 관계되는 사람이 지휘한다?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날조를 만드느냐? 그건 5.18을 가지고 저 자유민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너무나 수단으로 몇십 년의 세월을 써왔습니다. 뭐냐? 학살자다.
독재자를 넘어서 양민을, 비무장 양민을 무차별총으로 학살한 학살자다. 요즘은 그게 덜 먹히니까 뭐까지 나왔어요? 헬기 사격으로 사람을 죽였다. 안매장 하다 못 찾으니까 핵에 망측하게 이제는 뭐까지 나옵니까? 바다에 수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거짓말도 이제 확대 재생산. 그럴수록 신빙성이 더욱 떨어져 가죠. 예전에는 최소 수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40년 세월 동안 확인된 바 200명 가량을 넘지 못한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은 소중하지만 거기에 군경 약 30명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분도 수십 명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칼빈총에 의한 사망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오늘 칼빈총 사망자가 한 명이라 그랬어요. 웬일이야?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유튜브 방송을 찍고 왔습니다. 그건 허위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근본적으로 5.18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은 4.19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요소가 그것과 같은 민주화 운동 요소, 이때는 자유민주화 운동입니다.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가 하나도 없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 여러 애국 노선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는데 제 입장은 자유민주화 운동적 요소가 없지는 않다. 거기에. 그러나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훌륭한 면과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인 제약 상황으로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비점을 가지고 충분한 자유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노력, 이거는 소위 거짓 민주화 세력과 구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유근일, 김지아 시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북주사파의 원수예요. 종북주사파를 누구보다 열렬하게 규탄하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유민주화 운동 노선에 서서 유근일 주필님 같은 분은 그렇게 오랜 10여 년 감옥 살고도 박정희 대통령 다 높이 평가하는 모습, 원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자유민주화 운동 흐름에서 볼 때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18은 4.19, 87년 6월과 굉장히 구분된다. 왜냐하면 4.19와 87년 6월에 시민이 총 들고 군인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너무나 다르죠? 폭동이다. 게다가 그냥 정당방위 차원 재판도 정당방위 차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냐? 교도소를 습격했어요. 교도소. 아니 총 들고 사상범도 갇혀있는 좌익 사상범도 갇혀있는 교도소를 습격해가지고 그 교도소 무너뜨려가지고 강력범이랑 대사회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발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며칠간에 걸쳐서 습격했어요. 이게 자유민주화 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당시 95년 재판부도 대법원, 고등법원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화 정당방위 헌법수호 인정할 수 없다. 바로 5.18은 교도소 습격만 보더라도 자유민주화 운동만으로 성립될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게 많아요. 자, 사단 지휘부 차량이 이동하는데 매복해 있다가 습격해가지고 뺏어. 그리고 그 지휘부 차량으로 아세아 자동차에 가서 군용 차량 수십 대를 몰고 와. 그러면은 전남 일대의 무기고로 조직적으로 흩어져서 수천 량 연대급 무기를 탈취. 이게 자유민주화 운동이에요. 폭동이다. 자유민주화 운동적인 요소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폭동이다. 자, 그래서 5.18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5.18의 자유민주화 운동의 부분적 요소를 부정하면은 제가 볼 땐 싸움을 할 때
오히려 덜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게 그러면 자 그래요. 네, 문제점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18에 이 민주화 운동 요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5.18은 민주화 운동의 성역이다 이런 주장하고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주장하고 평행선을 달려요.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 성역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성역이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수십 년밖에 안 된 역사를 비판도 못하게 하는 비판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7천만 원 정도. 위대한 역사적 사건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불세출의 훌륭한 대통령도 100% 비난할 점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5.18은 비판할 점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바로 그들이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5.18을 놓지 않고 5.18을 민중항쟁이니 신비화시켜요. 거기에 뭐가 있냐? 즉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요소를 민주로 포장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북주사파가 크는 숙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혼란을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된 자세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냐?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자유민주화 분명히 그 구분해줘요.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 하나도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포함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고 게다가 그것이 은폐되고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로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나간다. 철저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형성해 가야 됩니다. 5.18은 지금 국민 중에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또 그리고 김대중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고 현재 국회에서도 이걸 규명을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는 이런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가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이런 와중에 오히려 이제 입장을 그거를 뭐 자유민주화, 민주화 투쟁이다 또 이렇게 인정해주는 결과가 안 나나 이 말입니다. 그게 되기. 예, 이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오늘날 심대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자, 그 부분 설명 못 드리고 질문 잘하셨네요. 탄핵이 왜 났냐? 자, 우리 대구 지역의 정치인들조차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협치를 해야 된다. 진영 간에 화해를 해야 된다. 진영 대립식으로 정치를 몰아가면 안 된다. 자, 그것은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 거야.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정당이라면 협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진영 대립을 넘어 그런 화해의 모두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70년간의 근본 대립은 어때요? 사실은 이 2년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맥을 끊지 않고 이어왔었고 이들이 지금 국가 권력기관을 완전히 찬탈해서 자기들이 주류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변성시켜 버리려고 하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정치인의 책임이 뭐냐? 왜 몰랐냐? 이것을 한국의 한반도의 그런 엄중한 이념 상황을 정치를 하면서 몰랐느냐? 몰랐다 해도 이제는 면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대한 그 모름으로 인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꾸 그런 태도에 아직도 있어요. 저쪽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적폐청산 후에 협치 가능하다. 그건 뭘 말해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다 죽여놓고 자기들끼리 영구 집권할 때 협치라는 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 이 진영 간의 대립을 넘는다 이런 말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해방 때의 좌우합작, 모택동의 국공합작 꼴이
나기 십상이고 실제로 탄핵 때 우리가 그걸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해 가는 출발이 어디여야 된다? 지역이 어디예요? 대구. 다시 한 번. 출발하는 지역이 어디여야 돼요? 더 크게. 자, 출발하는 지역이 어디여야 돼요? 대구에서 그게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구에서 들불처럼 이거를 횃불을 올려야 돼.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 살아있다. 우리가 자유 대한을 지키고 자유 통일까지 나갈 거다. 예, 수고하신 이 도태호 변호사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외부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